자, 이제 285페이지 소송의 판단에서 넘겨보시면 286페이지 소송의 주체가 나오죠. 우리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소송의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요. 소송의 주체는 세 가지겠죠. 재판의 주체인 법원이 있고, 또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가 있고, 또 방어권의 주체인 뭐죠? 피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은 검사와 피고가 싸우는 거죠. 다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3의 기관인 누가요?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송의 주체 1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법원이 나와 있는데, 이랑 법원의 의의가 나와요. 일단 법원의 의의와 종류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법상 의미의 법원,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라는 것은 법률상 의미의 법원인데 관청인 법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행정상의 법원. 그래서 우리가 고등법원이다, 지방법원이다, 대법원이다, 이럴 때 우리가 뭐죠? 의미를 하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종류와 구성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법원은 우측에 있는 2번 소송법상의 의미의 법원입니다. 뭘 말하냐면 재판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부가 재판부라면 합의부가 법원이고요. 또 단독부가 법원이라면 단독판사가 재판부라면 그 단독판사가 뭐가 되는 거죠? 법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국법상 법원은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법률상의 법원인 것이고 소송법상의 법원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송법상의 법원은 그 안에 들어있는 뭘 말하는 거죠? 재판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은 합의부와 단독부, 단독판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합의부가 뭐예요? 법원인 거고, 단속판사가 뭐죠? 법원인 거고, 고등법원은 뭐밖에 없죠? 합의부밖에 없죠. 그죠? 그럼 합의부가 뭐죠? 법원이고, 대법원도 뭐죠? 합의부와 전원합의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재판부가 뭐죠? 법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원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나 단독판사 같은 재판부를 의미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2번 사법권의 독립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검사를 공부하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배웠죠. 검사는 뭐죠? 한 몸이다. 따라서 검사는 상명하복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복종의 의무가 있는 거죠. 법원은 다르다. 법원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판사들을 뭐 할 수 없어요? 지휘와 명령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 재판에 있어서는 각각의 법관이 독립적으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게 되고요. 뭐 법원장도 대법원장도 그 법관을 뭐죠?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죠?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왕 법원에 구성해가지고 단독죄와 합의죄가 있죠. 단독죄 판사가 몇 명이죠? 한 명으로 구성되는 법원을 말하고, 합의부는 2명 이상인데 현실적으로는 몇 명이죠?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단독죄 장점은 뭔가요? 빨리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감이 뭐죠? 강하다는 점. 합의죄는 뭐죠? 아무래도 신중하고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단독죄는 빨리 한다는 의미의 반대는 뭐예요? 신중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할 의미가 있고요. 합의죄는 뭐죠?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판단하게 되면 뭐가 되죠? 책임감이 결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사형을 집행할 때
뭐죠? 군형법에서는 뭐 하죠? 총살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살을 할 때 모든 사형수들에게 다 총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뭐죠? 실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뭐죠? 공포탄을 준다 그랬죠. 그죠? 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쏘는 총알에는 뭐죠? 공포탄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 말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그죠? 공포탄,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때 군형법은 총살이에요. 총살인데 이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세상에 나보고 사형을 집행하래요.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그죠? 전쟁방이 뭐라는 얘기예요? 살인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실험을 봤는데 모든 총수에게 실탄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조준을 안 해요. 왜요? 내가 쏘면 이 사람이 뭐예요? 죽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수에게 실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실탄을 지급하고 나머지에게는 뭐죠? 공포탄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쏘는 곳은 뭐죠? 공포탄일 거라는 믿음하에 뭐 하게 돼요? 조준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뭐죠? 사형을 당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아니다. 그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판결이 날 때 뭐 하게 돼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내려서 사형 판결 내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는 뭐죠? 내가 안 했더라도 어차피 저 인간은 사형 당했을 사람이다라고 뭐죠? 이게 뭘까? 자위하게 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수서법원이 나옵니다. 사형을 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시험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형 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커다란 인권 침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안 아프게 인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미국에서 개발된 방법이 뭐예요? 전기의자죠. 전기의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형을 어떻게 하냐면 전기의자에 앉혀가지고 고압조를 흘려가지고 뭐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취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수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 상태와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 상태를 보면 교수형을 당한 사람은 표정이 행복해요. 근데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한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역력하다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람이 여기를 압박을 하면 쾌감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변태 소년처럼 목 졸려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목을 졸리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면 저도 안 당해서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쾌감을 느낀대요. 근데 전기의자에 죽으면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자 제도는 없어지고 과거에 이제 뭘 했냐면은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의사가 사람 혈관에다가 공기를. 그럼 공기를 주입하면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은 일단 졸립대요. 졸리고 잠이 든대요. 잠이 들면서 죽는데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면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죽을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이겠지? 근데 조금 넣는 건 의미가 없고 많이 넣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이제 공기를 주입하는 사형제도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의사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의사들이 가가지고 뭐 하면서요?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반발을 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교수형도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죽지를 않아요. 바로 죽지는 않고 좀 일정 시간 발버둥 치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총살이 그렇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사형보다 더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형보다는 뭐죠? 진짜 무기징역.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100년형 이런 거 없죠. 미국은 100년형 있어요. 왜냐하면 100년형 이렇게 떨어버리면 감형을 못하고 가석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죠? 무기징역을 때리더라도 감형하게 되고 가석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깜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우리 뒤에서 배우지만 가석방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00년, 뭐 200년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가석방 제도가 쓰이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엄청난 징벌적 가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누가 저를 무기징역형을 때렸어요, 그죠? 그래도 깜빵 가더라도 어떤 심리가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가석방 되겠지. 이런 심리가 있으니까 징벌성이 좀 약한데, 만약에 징역 200년 이렇게 때려버리면 뭐가 없어요? 가석방이 없으니까 징벌성이 강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제 28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수소법원. 가로에 뭐라 나오죠? 공판법원이란 말이 나와요. 수소라는 말이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공소를 받은 법원이란 뜻입니다.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을 말하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판, 재판을 진행하는 법은 우리가 수소법원이라고 하는데, 1번 수소법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법원을 말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거 여기 없고. 그 다음에 2번 수소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아닙니다.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영장 청구는 뭐가 아니죠? 공소제기가 아니죠. 따라서 수소법원이 아니고요. 또 증거보존 청구를 받은 법원도 수소법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재정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도 뭐가 아니에요? 수소법원이 아니죠. 왜요? 고등법원은 뭐예요? 공소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법원이잖아요. 그럼 그 명령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가 됐고 그것을 받은 법원이 뭐예요? 수소법원인 것이지, 재정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 자체가 수소법원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비상 상고 신청을 받은 법원도 수소법원이 아닙니다. 비상 상고 먼저 나중에 배우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법원은 뭐가 아닙니까? 수소법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왜 꼭 기억해 두겠어요? 다음 중 수소법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에서 1. 재판장이 나오는데, 만약에 합의제 판사가 3분이라면 그 가운데 한 명이 뭐가 돼요? 재판장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합의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좌배석, 우배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서열이 재판장이 제일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판장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좌배석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배석이겠죠? 그럼 서열이 좌배석이 높아요? 우배석이 높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영의정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좌의정. 그 다음에 뭐죠? 우의정이죠. 좌배석이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열이 재판장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되고, 그래서 판사들이 승진할 때 처음에 뭐죠? 우배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좌배석을 거쳐서 뭐죠? 재판장으로 가게 되고요. 재판장을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장판사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어디 부장판사 나오면 그 부장판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재판장이 재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장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번 재판장의 권한해 가지고 쭉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송 지휘권도 있고 법정 경찰권도 있어요. 따라서 이 두 번째 점 보시면 재판장은 소송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만을 가집니다. 피고 사건의 심리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법관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주의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에 있어서 판결은 세 분의 법관의 뭐죠?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재판장이라고 해서 우월한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법정을 뭐죠? 지배하고 뭐죠? 지휘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구류를 시킨다는 경찰권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관과 차이점이 있을 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2번 수명법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합의제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도록 명할 때 그 법관을 우리가 뭐죠? 수명법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수탁법원 해가지고 한 법원이 어떤 법원이요?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촉탁할 때 그 법관을 우리가 뭐죠? 수탁판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수임판사 해가지고 수서법원과 독립해가지고 소송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우리가 뭐죠? 수임판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법에서는 규정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판사가 누구냐면 주심법관이에요. 주심법관. 법에서 규정된 건 아니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관이 뭐예요? 주심법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얘기죠. 지금 판사가 뭐죠? 그러면 맡아야 될 재판은 다양하죠. 그죠? 그러면 이 세 분 판사가 돌아가면서 뭐 하게 되냐면 주심법관을 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주심법관은 뭐 하냐면 판결문이나 이런 걸 모두 다 혼자 다 작성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 A라는 법관이 재판장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법관은 뭐예요? 우배석. C라는 법관은 뭐죠? 자배석인데 만약에 요 사건에 대해서 B라는 우배석이 뭐죠? 주심법관이 되면 판결이나 이런 걸 누가 다 해요? B 판사가 다 해요. 나중에 A와 C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검토하고 잘했다. 나도 동의할게. 동의 여부만 뭐죠? 결정할 뿐이 현재는 우리나라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주심판사예요. 주심법관. 그래서 만약에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무엇부터 파악해야 되냐면 주심법관이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뭐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심법관이 판결문이나 형량이나 모든 걸 다 정하고요. 정하고 나서 다른 법관들의 뭐죠?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동의하면 이제 뭐죠? 판결에 나오고 만약에 다른 법관들이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 하기 전까지 뭐죠? 주심법관의 판결이 다 실제 판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법에서는 뭐죠? 4가지가 있지만 실제 판결에 있어서는 주심법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까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나오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라는 게 나와요. 넘겨보시면 제척입니다. 일단 제척은 뭐냐면 지금 판사가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아예 재판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제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느냐? 17조 보시면 1호 법관이 피해자예요. 불공평하겠죠, 그죠? 제가 어젯밤에 개패 드시면 술 먹고 싸움을 해 때렸어요, 그죠?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왔는데 세상에 두드려 맞은 놈이 뭐예요? 법관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재판이 뭐 할 수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제척되고요. 2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인데 이해되시죠?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래요? 제가 때린 놈의 아버지래요. 그러면 뭐예요? 재판이 공정할 수가 없겠죠? 제척 사유가 되고요. 3번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 감정인인데 4번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때 예를 들어가지고 피해자의 뭐예요? 변호사가 법관이래요. 환장하겠죠, 그죠? 5번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때 6번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5호부터 오시면 법관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표는 본인이 될 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해가지고 지금 그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을 대리인이 됐어요. 그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죠? 대법원에서 뭐죠? 저를 법관으로 뭐 했어요? 지명을 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호사였을 때 피고인의 뭐 했어요? 대리인이었는데 재판이 들고 나서 제가 뭐가 됐어요? 법관이 되면 재판이 뭐 할 수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척 사유가 되겠죠. 그럼 검사도 이해되시죠? 검사들도 이제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가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검사들이 뭐죠? 이제 경력을 쌓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했다 해서 바로 검사나 판사가 되는 경우는 힘들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적으니까는 80, 90%가 임용을 받고요. 20% 임용을 못 받았는데 지금 대부분 뭐예요? 임용받지 못하는 시대다 보니까 먼저 변호사로서 뭘요? 경력을 쌓고요. 1차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검사로 들어가게 되고요. 검사에서 또 몇 년 또 어떻게 근무해서 경력을 받으면 뭐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 판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검사일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뭐 했어요? 수사를 했는데 이제는 뭐가 되세요? 판사가 돼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한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재척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사법결정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7번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신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됩니다. 이런 7가지 사유가 있으면 판사는 뭐가 됩니까? 재척 사유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 내용 보시면 이제 의가 나와 있고 원인이 나오죠. 원인에 대해서 뭐만요? 타이틀만 정확하게 뭐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죠? 우측에 이제 추가할 것은 뭐냐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박스에 전신재판에 관여한 때가 뭐냐 해가지고 1번 전심재판에 의해 가지고 전심이란 2심에 대한 1심 3심에 대한 2심 또 1심과 같이 상소위에 불복된 신청의 재판을 말한다. 무슨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뭐예요? 고등법원에다가 뭐 했어요?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고등법원 왔더니 그때 그 판사가 또 여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 재판 또는 그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뭐가 되는 거죠? 재척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전심 재판의 의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전심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척 사유가 되지 않는 예가 나는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 여기 나와 있죠. 자, 약식 명령은 뭐냐면요. 범죄가 경매예요.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정식 재판을 치를 필요는 없으니까 검사가 법원에다가 약식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때 이루어지는 명령이 뭐가 돼요? 약식 명령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1.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한 판사가 정식 재판의 1심을 담당하는 경우는 전신 재판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가 아니죠? 재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식 명령이나 또는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그 사건을 뭐 하지 않았어요? 심리 안 했죠. 그러니까 심리 안 한 사람이니까 2번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뭐가요? 재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주의하실 것은 2번인데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 재판에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자, 1번은 뭐냐면 1심 얘기죠. 1심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전심이 아니니까 재척 사유가 아닌데 이게 항소심이란 말은 뭐죠? 2심이죠. 그런 경우는 뭐죠? 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에 참여한 재판이 제척사유가 되느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이 만약에 1심 법원이라면 제척사유가 아니고요. 만약에 2심 법원 항소심인 경우에는 뭐가 돼요? 제척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관여한때가 뭐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관여한때가 아님으로써 아닌 경우로서 제척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기억. 재판의 선고에만 관여했어. 자, 예를 들어가지고 1심 재판에서 심리 참여 안 했어요. 오로지 뭐만요? 선고할 때. 선고라는 말은 뭐예요? 재판장이 이제 결심 공판에서 어떻게 해요? 징역 1년에 처한다. 그 선고만 관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심이 아니고 뭐가 아니죠? 제척사유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했대. 이것도 뭘 안 했습니까? 실질적인 재판을 수행하지 않았죠. 따라서 뭐가 아니죠? 제척사유가 아니고요. 1번 공판에 관여한 바는 있어도 판결 선고 전에 뭐죠? 경질된 때. 무슨 아시겠죠? 그죠? 이 양반이 법관으로서 재판에 참여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판결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경질을 잘렸다면 이 사람은 판결에 뭐 하지 않은 거죠?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고만 관여하거나 연기 재판에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된 경우에는 뭐가 아닙니까?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측에 2번 해가지고 전신재판에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한 관여한 때가 뭐냐 해가지고 의의가 나와 있고 해당 여부에서 나와 있는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1.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띵이 1, 2, 3, 4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증거, 보조조차 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단에 2, 심재판이죠. 그죠? 심재판인데 이게 빠졌네요. 이 다음에 전자를 넣어놔야 돼. 전자.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척사유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제척사유가 아닌 경우가 나와 있어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원래 실무적으로는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될 수 있으면 본안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뭐는 아니에요? 제척사유는 아니에요. 2번 구속적보 심사에 관여한 법관도 뭐가 아닙니까?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석 허가 결정에 관여한 법관. 4번은 길지만 의미가 없고 5번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나 구속적보 심사에 관여한 법관이나 보석 허가 결정에 관여한 법관은 뭐가 아닙니까?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그죠? 자, 그럼 기억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290페이지에서 제척사유에서 먼저 17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사유를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피해자인 때. 두 번째,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세 번째,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 네 번째, 감정인 또는 피해자의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다. 다섯 번째,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일 때. 여섯 번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일곱 번째,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예요? 7번째인 거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1.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가 뭐냐? 그래서 1. 말 그대로 뭐죠? 전심이다. 그래서 2심이면 1심이고 3심이면 뭐죠? 2심이 되겠죠. 그때는 제척 사유가 되는데 넘겨보시면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2심 재판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에 참여한 것도 뭐가 돼요? 제척 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핵심 판례 가지고 관여한 때가 아닌 경우로서 제척 사유가 아닌 것들에서 기억, 선고에만 관여하거나 연기하는 재판에만 참여하거나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된 때는 제척 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오셔가지고 해당 여부에서 상단에 1이죠. 1.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 사유가 된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증거 조사 등에 참여한 경우는 뭐가 돼요? 제척 사유가 되지만 우측 하단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 적보 심사에 참여하거나 보석 허가 결정에 관여한 법과는 제척 사유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하나의 효과입니다. 1. 당연히 직무집행이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2번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회피해야 되는데도 참여하고 있다면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해자다 그러면 자기가 두드려 맞았다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니까 재판에 뭐 하면 안 돼요? 참여는 하면 안 되죠. 회피해야 되겠죠. 근데 회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여한다면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넘기셔서 이제 뭐가 나오죠? 기피가 나오죠. 자, 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당사자가 그분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기피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피 사유겠죠. 양가리 2번에서 기피 사유에서 1.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법관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회피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참석했다면 당사자가 뭐 하게 돼요? 기피를 하게 되고요. 2.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때에도 기피 사유가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가 어디냐 해서 3번에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A. 법관이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경우. 우리가 보통 언론에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는 검사나 수사기관에서 많이 발표하죠. 법관들은 뭐죠? 안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각각 법원별로 대변인 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법원 하면 언론과 접촉할 수 있는 판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분은 언론에 발표하는 대신 정식재판에 뭐 하지 않겠어요? 참여를 안 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관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 언론에 발표한다면 뭐가 되죠? 기피 사유가 되는 거죠. B.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하는 말을 한 경우입니다. 법관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고 끝까지 뭐죠? 공평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법관이 무슨 검사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그죠? 네가 사람 죽인 거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공정한 재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 사유가 됩니다. 즉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이것도 뭐죠? 깊이 사유가 됩니다. 그죠? 뭐 아줌마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이죠. 뭐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얘기. D. 법관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자, 우리가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죠. 일종의 뭣도 있어요? 묵비권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술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어요?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판사가 법관이 그것을 강요한다면 기피 사유가 되는 거죠. 2가 재밌어요.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그 피해자의 친구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거죠. 판사가 뭐죠? 저한테 학교에 다닐 때 맨날 두드려 맞든 찌질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기피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5가지도 물론 기억해 두시는데 중요한 것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왜 그러나 어차피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뭘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빨라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 풀 때 빠르겠죠. A번 법관의 종교, 세계관, 정치적 신념, 성별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뭐죠? 종교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찰, 불교 절에다가 뭐죠? 방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판사가 만약에 불교도라면 자기가 뭐 할 것 같아요? 엄벌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판사가 불교 신자니까 바꿔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종교나 세계관이나 또는 신념이나 성별은 기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번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본 것처럼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기피 사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막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막 소란을 피워요. 그러면 재판장이 경찰권 행사로서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저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결국 뭐예요? 소송지휘권의 행사인 것이지 결코 유죄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욕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피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증인 그만 진술하세요라고 증언을 막았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기피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C번에서 법관과 변호인의 친소 관계 이거는 뭐죠? 기피 사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심 법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요령인데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이제 학번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알아봤더니 뭐 90학번이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출신 변호사 중에서 90학번을 찾으면 절실한 뭐죠? 절친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아무래도 뭐 할 관계가 많아요? 승소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거 이제 이뤄지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보면은 검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검사가 뭐 하면 좋아요? 불기소 처분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냐면 검사와 동창이고 입학연도가 어떻게 해요? 같은 변호사를 찾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의 뭐죠? 불기소 처분 양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거 녹화는 좀 그렇다. 아무튼 정의 좋은 게 좋은 사회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법대인데 저희는 법대가 24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법시험에 같은 해 합격한 사람은 흔하지는 않잖아요. 많아봐야 뭐죠? 한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멤버는 굉장히 막 쫀득쫀득하고요. 가족도 다 알고 뭐 와이프도 다 알고 애들끼리 다 아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런 사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찾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영장 전담 판사.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영장 전담 판사가 누가 하냐면 당직 판사가 이거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안영찬, 내일은 뭐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보면은 3일 후에 영장이 신청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 3일 후에 담당할 판사의 또 뭐예요? 학교와 졸업연수를 확인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어떻게 맞는 변호사 선임하면 영장 신청이 뭐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각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주심 판사를 찾아가지고 주심 판사 뭐죠? 학교와 그걸 해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가 아니에요? 기피 사유가 아니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기피 사유가 아니니까 친한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법관과 변호인의 친소관계, 친한지 소원한지 이건 뭐가 아닙니까? 기피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사가 보니까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완전히 뭐예요? 판사하고 뭐예요? 중마고 오고 맨날 뭐죠? 주말에 만나서 술 한잔하고 막 이런 사이인 거예요. 그죠? 검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럼 검사가 저 지금 두 양반이 완전히 불알 친구입니다. 저 판사님 기피해 주십시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법관과 변호인의 친소 관계는 뭐죠? 기피 사유가 아니고요. 계속 보시면 검사의 공소자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경우도 뭐가 아니에요? 기피 신청이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판례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허가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법관이 뭐죠? 싫다는 거죠. 근데 검사가 가만 보니까 이분이 지금 뭐예요? 예단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기피 신청을 할 수는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맨에 보시면 D. 법관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어김없이 출석할 것을 촉구한 경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건 뭐가 아니에요? 기피 사유가 아니고. 2.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 신청에 대해 국선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이 직접 소송기록을 열람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직접 하지 마시고 국선변을 통해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괴롭히려고 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피 신청했죠. 그건 뭐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F번 소송 이성 신청에 대한 가부 판단 없이 소송을 뭐죠? 진행한 경우. 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미지치를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 뭐가 아닙니까? 기피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판례들인데 그동안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는 예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피 사유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일단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유니까 아마 기억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기피 신청에 뭐가 나오죠? 절차가 나옵니다. 1. 기피 신청권자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도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누구도요? 피고인도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2번 피고인의 누구도요? 변호인도 기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있죠.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변호인의 기피 신청권은 뭐라고요?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기피 신청권을 포기하면 변호인의 기피 신청권도 소멸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피 신청권은 독자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는 거죠. 그럼 변호인은 자신에게 기피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피 신청권을 뭐 하는 거예요? 대리해서 행한다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이 기피 신청권을 포기한다면 변호인도 뭐죠?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2번 기피 신청의 대상은 법관입니다. 법관. 다시 말하면 재판부 자체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려보시면 합의부 북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얘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형사 1부, 형사 2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법원에 가면은 이제 재판부가 있겠죠. 그죠? 재판부가 명칭이 있어요. 형사 1분이, 형사 2분이, 형사 3분 이런 명칭이 있는데 형사 1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형사 1부는 안 된다.
나는 형사 5부에서 재판받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피의 대상은 재판부 자체인 것이 아니라 뭐죠? 법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형사 일부 이런 식으로는 기피할 수 없지만 재판에 참석해 봤더니 세 분 판사 모두가 기피 사유에 해당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해당된다면 세 분 판사 모두에 대한 뭐는 가능한 거예요? 기피 신청은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요. 자, 기피 사유가 있다면 뭐에 대해서 기피하는 겁니까? 법관에 대해서요. 판사에 대해서 기피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 자체, 뭐 형사 1부는 안 된다, 형사 5부는 안 된다, 이런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재판에 참여해서 보니까 3명 모두가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면 3명 모두를 뭐 할 수 있어요? 기피할 수는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계속 보시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를 판단할 법원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대법원은요, 원래는 합의부에서 판단해요. 형사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세 분 법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대법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전원 합의체에서 뭐 하게 되냐면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안에도 각 부는, 재판부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기피할 수 있겠죠, 그죠? 각각의 법관은. 그렇지만 전원 합의체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기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원 합의체라는 재판부는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청의 방법이 나오는데 1번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구두, 말로도 할 수가 있고요. 2번 합의법원에 대한 법관에 대한 기피는 소속 법원에다 신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뭐죠? 신청해야 된다는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번 당연한 얘기고 4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4번 기피 신청의 시기인데 언제까지 기피 신청해야 되느냐? 판결 시까지 또는 판결의 선고 시까지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결 시설이 다수입니다. 일단 뭐죠? 규정은 없어요, 그죠? 판례도 뭐죠? 밑에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피할 수 있어요? 판결 시까지. 왜냐하면 판결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기피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맨 밑에 판례를 보시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뭐가요? 기피 신청이. 따라서 판결 시 또는 판결 선고 시까지 기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나오는데 이 재판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